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깜짝 놀랄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그 대법원까지 안 가고 그냥 반려해갖고 끝나는 사안이었는데 누군가가 나서갖고 끝까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우긴 거예요. 왜냐면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거를 전원 합의체 안에서 의견을 모으게 된 건데 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명수 형이 지금 저기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발목을 잡힌 것 같아요. 김명수 대법관. 네.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최강욱 의원이 물론 전투력이 강한 의원이고 저들이 싫어하고 한동훈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대법관이 정치적인 어떤 선고를 내려버리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이라든지 장래에도 문제가 될 뿐더러 그걸로 인해 갖고 다음번에 정치적으로 써먹을 카드로 쓸 때 약간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최강욱 정도를 잡는데 뭐 최강욱 의원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그 민주당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민주당의 주류도 아닌 지금 초선인 최강욱 의원을 잡기 위해 쓴다고 보기에는 김명수가 너무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 무리한 판정을 내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거든. 결과적으로는 인턴 확인서 이거를 했다고. 근데 인턴 허위가 그게 허위인지 이것도 허위가 아닌지는 아니? 명확하게 몰라요. 왜냐면 최강욱 의원은 했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최강욱 의원은 그 당시에 증인이라든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증거들을 내놨습니다만 이게 다 부결이 됐고 알렉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초월해갖고 뛰어넘었어도 미래에서 와서 미래에서 와서 봉사활동을 했어도 그게 스펙으로 인정받아갖고 저기 갔잖아요. MIT 갔잖아요. 한동훈 딸. 네, 그래서 이게 형평에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최강욱을 난리를 했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조국 장관 아들을 대학 입학을 취소시키기 위한 결국 조국 장관 가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은 최강욱의 의원직을 날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이 목적이 아니라 조국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세대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를 뭐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해주겠죠. 그쪽 집안을 싹 다 이제 고졸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고졸 집안 애들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국 장관을 괴롭히나? 아니 가족을? 그 이렇게 정말 괴롭혀? 저는 보면서 조국 장관님이 진짜 엄청난 인물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쪽 진영 안에서는 엄청난 인물인가 보다.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직 잘생겼다 얘기하지 말고 대화를 좀 나눠보면 아니 저는 국민TV에 있을 때 이용마 선배, 이용마의 한국정치 할 때 조국 장관님 당시 교수님인데 게스트로 나오셨거든요.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 PD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조국이란 사람을 막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딱 뵀잖아요. 정말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되게 깔끔하신 분이에요. 그 뭐가 깔끔하냐면 자기 역할이 되게 충실하시고 원칙주의자고 쓸데없는 빈말 안 하고 그다음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이게 칭찬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정제된 사람이요. 너무 정제돼서 인간미가 안 느껴질 정도에서 저는 사실 친근함이라고는 1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예의 바르시고 딱 할 말만 하시고 말 자체가 뭐 틀린 말 하나도 없고 근데 허점도 없고 심지어 잘 웃지도 않으시고 그냥 되게 그래서 너무 약간 접근하기 힘들게 했는데 약간 이 느낌 있잖아요. 친근한 느낌이 없던데요. 제 느낌은 그랬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왜 사회생활을 좀 해보다 보면은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자기 일 딱 하고 그 실없는 소리 안 하고 예의 바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일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완벽한 네. 사람에게 흠집을 내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그렇죠. 무조건 중요한 건 근데 흠집을 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딱 건드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 하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님은 그것마저도 굉장히 절제가 되신 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최강욱 의원을 쳤죠. 그래서 인턴 발급을 유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일단 저기를 할 겁니다. 아들을 집합 취소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최강욱과 조국 장관이 친분이 있어서 이걸 해줬다는 걸로 해갖고 조국 장관한테 교사죄를 다시 엮어갖고 얹으려고 하겠죠. 막 이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갔느냐? 이걸 통해 갖고 결국 조국 장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을 건데도 이렇게 하느냐의 문제는 조국이 그만큼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라든지 시기를 늦추는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진짜 잘못되면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뭐 물론 누구든지 나서서 일은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만큼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상징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일단 그건 잘 지킨다는 전제에서 가는데 자, 차기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있는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 하에서 가장 쉽게 떠올랐을 때 반짝 이 사람이라면 라고 하는 선호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조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의 영향력은 진보 진영보다 보수 진영 쪽에서 훨씬 더 높게 인정을 해요. 원래 부자고, 천재고, 서울대 나왔고, 대한민국의 학자로서 법학자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거둔 사람이 청렴결백하면 잘생기면서 심지어 인품까지 좋아. 애들까지 똑똑해요. 서울대 교수야. 예. 근데 최연소 교수고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전계에 진출해갖고 진보 성향에 서버린다면 중도나 보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빨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중론들이 존재를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불러들였을 때부터 이미 정치를 안다 하는 애들은 저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했던 거고 어떻게든 조국의 낙마를 처음에 회유를 했겠죠. 회의하다 안 통하니까 조국을 묻어라라는 개념으로 이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똥 묻지 않은 애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 지들은. 너무 고고한 거지.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족들 협박해가지고 일단 정경심 교수 다 살릴 거예요. 근데 내년이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올가맬 게 없으니까 딸하고 아들을 올가매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조민양도 본인이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거 없어도 된다. 라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물어뜯을 게 없어지니까 이제 아들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드님도 내 생각에는 결국은 지금 입학 관련한 거 이것도 스스로 날리고 나도 그럼 포기하겠다 누나처럼. 그래가지고 지금은 희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거 옛날에 독립운동 했다 그래갖고 집안 풍지박상 내는 것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학위 날려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인생을 다 말아넣지는 않았는데 지금 전애들이 저만치 할 만큼 조국 장관의 본격적인 등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올해보다 내년에 가면 조국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물론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에 꼭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쪽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저는 조국 장관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쪽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부채감이 있어, 우리한테는 이런 인물이 있어. 아니 그분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분의 영향력은 똑같아요. 그냥 굉장히 반듯하고 원칙적이고 저렇게 청렴결백하게 살아도 한 사람쯤은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귀감이 되는 거죠.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게 한 사람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쪽은 그런 느낌으로 정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한테는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는 거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너무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끊임없이 힘든 거고 그래서 계속 괴롭히려고 하는데 정작 조국 장관은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죠. 어떻게든 가족을 엮여서 결국엔 조국 전 장관까지 갈 거예요. 네. 가족을 엮어가지고 어떻게 이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아니 상처를 여기서 내려고. 또 그래서 정치 해야죠, 싸워야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조국 장관님은 조국 장관님의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지금 싸우고 계신 겁니다. 뭐와 싸우고 계시죠? 검찰 조작에 대응해가지고 혼자서 엄청난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정치계로 들어와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조국 장관님이 최근 들어서 각종 강연회나 이런 데서 다음 정권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꺼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들 입장에서는 야, 이씨 이거 진짜 정권 넘겨주게 되면 탈탈 털리겠는데?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한 최강욱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의 3년이 넘도록 이 재판을 해오면서, 이게 만일에 지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하나의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꼬라지를 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사사하게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번 판결을 통해 갖고 이제 대법원까지 검찰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법원까지도 이제는 저들의 마수에 넘어간 거고 실제적으로 공정성 내지는 그 고유의 기능 원래 보여줘야 될 정의를 잃었다라는 선언이 나온 것이죠. 이 상황에서 최강욱 의원이 그만뒀으니까 갑자기 나 국회의원 뺏기고 나니까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서 나 지금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네. 그럴 뿐이 아니에요. 최강욱 의원님이요? 에이, 군 법무관 출신이에요, 그분. 이제부터 이 양반이 변호사로서 제야의 스피커로서 저는 지금까지 뭔가 의회 안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짤짤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 갖고 통제받고 억압받고 간섭받아오는 거 없이 자유롭게 그 입을 너무 저속한 영어지만 입을 털기 시작했을 때 아니 저기 그분이 입을 털다니요. 그런 아무튼 그분이 본격적으로 발언을 꺼내놓기 시작했을 때 그 여파가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건 비틀스에서 존 레논이 솔로 데뷔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야. 원래 KBS 아침 시사가 최강욱의 최강 시사였어요. 맞아요. 최강욱의 최강 시사였어요. 그러다가 국회의원 들어가시면서 저 최경영 기자가 한 거거든요.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괜찮은 분이니까 밖에 나와서도 할 일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지금까지 우리 진보 진영 안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랄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한꺼번에 다 갖춰진 분이에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배지를 달아줬는데 왜 국회에서 그렇게 할 말을 못 하시고 절제하시냐 그러는데 이게요. 비유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도 회사 생활 하지만 이 회사에서 이 회사 정말 주옥 같아도 정말 주옥 같은 것들이 많은데 아무리 신입사원이 똑똑해도 꼰대 부장 과장들이 근데 내가 이 회사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말 잘못했다가는 뭐 취업 규정 위반 어쩌고 징계 어쩌고 이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기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절제한단 말이에요. 자제하고. 자, 그러다가 정말 임계점을 딱 넘어가면 그래 나 이 회사 안 다녀도 그만이고 오케이 그래 또는 잘렸다 오케이 잘렸어 그럼 내 이제부터 그동안 못했던 말 다 한다. 내가 그리고 니들이 어떤 애들인지 내가 적나라하게 까줄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지금 법원은 진짜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거를 이제 알려지게 됐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최강욱이 또 알린 거예요. 아, 대법원도 이 정도구나. 이게 이제 법적인 논리를 여러 복잡하니까 굳이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기에 드러나 있는 증거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 있는 하드를 그 회계사가 임의로 갖다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합법적으로 얻어낸 증거가 아니거든요. 검찰이나 수사관들이 정식적인 어떤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얻어낸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 제출받았던 거고, 그리고 원래 이 하드의 주인들은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 삼거나 또는 이거를 갖다가 제출한다고 하는 아무런 동행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훔쳐간 거예요. 훔쳐간 거. 사실상의 훔쳐간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 건을 만든 게 여러 가지를 다 뒤져봤겠지. 근데 엮을 만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엮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안이 앞으로 지금 변희재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 PC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그 조카가 내줬다고 하는 그 태블릿 PC, 과연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내준 거고 그 안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기소를 했던 일종의 증거 조작이 이게 맞는 거냐라는 부분 안에서 이거는 정경심 하드하고 태블릿 PC는 닮아 있는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걸 갖다가 무죄로 때리게 되면 지금 태블릿 PC를 빼갖고 그걸 조작해가지고 증거 재판으로 썼던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가 다시 역으로 두들겨 맞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태블릿 PC는 돌려주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봉인돼 있다고 하는 기간 동안에 18번 이상이 껐다 켜졌다를 반복을 했고 그 안에 담당 검사의 얼굴이 찍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봉인해 놓은 상태에서 재판전에 안 봤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태블릿이 저절로 썼다 켰다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이 모르겠다. 내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짝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그 태블릿 PC를 그 조사했었던 검사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는 거. 쥐가 꺼내갖고 쥐 얼굴 찍었다는 거 아니야, 그 안에. 그게 그대로 까지게 되면 증거물 자체를 검찰이 임의적으로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거의 영향력 안에는 태블릿 사건하고의 판결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일종의 한동훈의 고육책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다 밝혀지게 만들 거고요. 우리가 만들 거고요. 지치시죠? 힘드시죠? 짜증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은 더 나빠지지만 어차피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나아지거나 또는 우리가 뭐 딴 거 할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민 가시려고 이민 가면 더 고달파요. 인종차별 요즘 엄청 심해져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당연하죠. 명현 반응이죠. 그렇지. 명현 뭔가가 반응이죠. 몸이 나아질 때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맞아. 어지러움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현상을 겪지 않습니까? 다 나쁜 게 튀어나와요. 좋아지는 과정 그쵸. 속에서 다 튀어나와야지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우리 지금까지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한 큐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아프고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고쳐야지 녹색병원 가야지 이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훅 가는 것보다는 미리 병원에 가는 게. 그렇습니다. 예. 뉴욕타임스에도 이재명 대표 기사가 나왔네요. 네. 뉴욕타임스에도. 권민철 기자 역시 권민철 기자께서 쓰셨죠. 단식 중인 야당 대표 체포를 원한다. 그리고 로이터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제 실패, 언론 자유 억압,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단식했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로이터 기자 이제는 인터뷰 못 하겠네요. 압수수색.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압수수색이야. 배신감 느끼겠지. 아니 내가 인터뷰를 그렇게 해줬는데 기사를 이따위로 쓰나 이러겠죠.